자, 먼저 선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나만 그려보시죠. 브레이크는 선을 끊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요. 객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세컨 포인트를 물어봐요. 지정해주면 됩니다. 선택한 점이 첫 번째 점이고 끝나는 점이 세컨 포인트입니다. 명령은 많이 쉬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브레이크. 그리고 선택하는 순간 여기가 첫 번째 점이에요. 선택하는 순간. 클릭하면 이렇게 첫 번째 점이 들어가고 세컨 포인트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트림처럼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브레이크. 자, 객체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선택한 자리가 첫 번째 점이고 여기 세컨 브레이크 포인트 두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5와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 바꾸기.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점이잖아요. 네, 퍼스트 포인트를 누르면 첫 번째 점을 다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시 브레이크 되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니다. 선을 두 개 그려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싶어요. 브레이크. 일단은 선택합니다. 퍼스트 포인트를 누르고 교차점 클릭, 교차점 클릭. 그럼 트림처럼 이와 같이 잘리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하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하고 여기를 나누고 싶어요.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를 누른 다음 교차점 클릭,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를 다시 교차점 클릭. 그럼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자리를 두 번 클릭한 거죠? 네. 똑같은 자리를 두 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모디파이를 눌러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요 두 개가 브레이크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일반 브레이크고 오른쪽이 한전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F포인트라고 해서 방금 봤던 거 있죠. 똑같은 자리 두 번 클릭한 거. 그게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얘가 조금 더 쉬워요. 선택하고 명령어 선택하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금방 나눠집니다. 명령어가 훨씬 더 쉽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사각형도 그렸고요. 폴리곤도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 서클을 그리고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이때 제가 오소시에이티브를 켰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이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대 다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요. 다 한 대로 다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익스플로드가 분해란 뜻입니다. 분해예요, 분해. 그래서 익스플로드 하게 되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선으로. 익스플로드 하면 다 이렇게 선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건 얘는 어레이잖아요. 어레이인데 무슨 어레이예요? 오소시에이티브 어레이란 말이죠. 이럴 때 분해를 하게 되면 다 분해가 돼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분해 한번 다 해보시죠. 디바이드하고 매주어를 하기 전에 포인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포인트 P타입. 자, 먼저 포인트요. 네, 이렇게 점을 점을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화면에 보이나요? 자, 점 찍힌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점 찍어 보시죠. 포인트는 특별한 명령어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화면에 점을 찍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P타입. P타입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포인트 타입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포인트는 말 그대로 점이란 뜻이고 P타입이 뭐냐면 점 유형입니다. P타입, 포인트 타입의 약자예요. 그래서 P타입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생긴 포인트를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포인트 보이시나요? 포인트 클릭하면 이제 눈에 좀 보이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있는 이 포인트하고 여기 있는 이 포인트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라인 이렇게 갖다 댔더니 어떤가요? 오스냅이 아무것도 안 뜨네요. 다시요. 인터섹션 교차점이 안 나오네요. 다시요. 뭐가 좋을까요? 센터? 안 잡히네요. 그럼 왜 안 잡힐까요?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죠?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얘입니다. 포인트는 이 노드라는 오스냅을 별도로 써야 됩니다. 이게 점이라는 오스냅이에요. 자, 라인, 그리고 노드, 그리고 갖다 대면 이렇게 점을 딱 찾아냅니다. 근데 점 찾는 오스냅을 별도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노드. 자, 어떤가요? 점이 따박따박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노드 명령을 이용해서 점을 연결해 보세요. 라인.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오스냅이 뭐냐면 nearest라는 오스냅입니다. 근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미러 할 때, 대칭할 때, 나비 그림 그릴 때 nearest를 사용했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요. nearest 그래놓고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렇게 다 찾아지게 됩니다. 선을 클릭하는 게 아니고 이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이란 뜻이 바로 neares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오스냅도, 그러니까 점도 이렇게 찾아주게 됩니다. 자, nearest, 그리고 클릭하면 점을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점을 찾는 오스냅이 두 개가 되는 거죠. 하나는 노드, 하나는 nearest.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선을 좀 그려볼까요? 자, 라인. 제가 대충 좀 그려봤습니다. 클릭. 이번엔 디바이드하고 메주어인데요. 디바이드는 등분이고 메주어는 분할입니다. 디바이드, 똑같은 간격으로 나누는 것. 메주어, 내가 지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것. 자, 디바이드. 선택합니다. 6등분이요. 6등분 됐나요? 선이 잘린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포인트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디바이드나 메주어는 포인트를 활용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다루지 못하면 디바이드나 메주어는 쓰지 못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예요. 얘 하나예요, 사실은. 얘가 잘리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등분될 자리에 포인트가 들어간 겁니다. P타입, 원래 P타입이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드나 메주어는 P타입을 못 쓰면 말짱 꽝인 거죠. 노드나 nearest를 모르면 말짱 꽝인 거죠. 쓸 수가 없는 명령어가 되는 거죠. 자, P타입. 자, 모양 바꾸고. 자, 이번엔 메주어요. 자, 메주어는 내가 간격을 지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정한 간격으로. 그러니까 메주어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혹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점이 생성이 되는데, 시작점은 어떻게 지정하냐면 가까운 점이요. 내가 선택했을 때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선택했을 때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 시작합니다. 자, 클릭하고 100mm. 그러면 이렇게 100mm 나머지 자투리.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메주어, 이번에 오른쪽을 클릭했죠? 80mm.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80mm 가고 나머지 자투리. 이렇게 되네요. 자, 방향을 바꿔서 메주어 클릭하고 120. 그러면 이렇게 짜투리가 남죠? 다시 볼까요? 메주어 클릭하고 120.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짜투리가 남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인트 사이즈가 있죠. 점의 크기입니다. 이 포인트의 크기요. 이때 셋 사이즈 릴레이티브 투 스크린 화면에 5%만 하게 하겠습니다. 셋 사이즈인 앱솔루트 유니트 절대 단위로 맞추겠습니다. 요거 앱솔루트 유니트로 체크해 놓으면 현재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ACAD ISO.DWT를 선택했습니다. 그죠? 그럼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5mm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렇게 놓으면 화면에 5%에 맞게 보이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제가 화면에 5%라고 했습니다. 디바이드 5개. 자, 어떤가요? 화면에 5%인가요? 아니죠. 이때 리젠 커졌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확대했더니 이거 너무 크죠? 이때 리젠 원래대 사이즈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P라인을 제가 좀 그려봤습니다. P라인, 그 다음에 위드 10mm. 자, 굵은 선 그려지죠? 도넛. 아, P라인 아직 안 배웠구나. 다시요. 렉탱글. 위드 10mm. 굵은 선 그려졌죠? 그 다음에 폴리건. 자, 선택하고 컨트롤 1 눌러서 선의 굵기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선의 굵기 바뀐 거 보이시죠? 도넛 30mm 엔터, 20mm 엔터. 자, 선이 이렇게 하얗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디스트. 거리 측정하는 명령어입니다. 디스턴스의 약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라인을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디스턴스 그리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이와 같이 선의 거리가 측정이 됩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각도도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요 창은 F2키 누르시면 나와요. 텍스트 윈도우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10분 쉬었다 하죠. 네, 그냥 그 정도까지만. 단위만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쉬셨나요? 또 해볼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디스트 명령어를 많이 사용해요.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디스턴스 있죠? 여기 디스턴스라고 있습니다. 반지름 측정하는 거, 거리, 반지름, 그 다음 각도, 면적, 최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명령어 별거 없어요. 디스턴스 그리고 두 점 클릭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각도도 측정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이거 말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 에어리아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에어리아. 이거 면적이란 뜻입니다. 면적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생각보다 이 에어리아 명령어가 많이 중요합니다. 제법 중요해요. 자, 제가 가로 세로 1000mm인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가로 세로 1000mm인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그리고 여기다가 반지름 500인 원도 그렸습니다. 반지름 500이면 얘는 지름이 1000mm인 거죠. 자,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죠. 에어리아 그러면 퍼스트 코너 포인트라고 나옵니다. 점을 찍으래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어가면 이렇게 초록색 상자가 나오죠. 다 선택했습니다.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에어리아 이만큼 나오네요.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카피. 그리고 파라미터는 이게 둘레예요. 둘레가 4000mm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단위가 이거 여기 있다.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네요. 네, 얘가 1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가로 1000, 세로 1000이라 그랬죠. 1000이면 1m죠. 1m 곱하기 1m, 즉 1m 제곱은 몇 밀리미터일까요? 제가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100만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다시 볼까요? 1m는 1000mm입니다. 그러니까 1m 제곱은 1000mm 곱하기 1000이죠. 그러니까 공세개에 다시 뒤에 공세개를 붙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숫자적으로 봐도 이렇게 됩니다. 1000mm 아니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 결국은 1m 제곱이 됩니다. 단위 환산이 빨라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원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에어리아 점을 찍으라는데 찍을 점이 있나요? 없어요. 여기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복사. 자, 이렇게요. 그러면 점을 찍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0.78m 제곱인 거죠. 얘는 소수점이니까 빼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천 단위를 찍으니까, 아, 얘는 0.78m 제곱이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원둘레입니다. 원둘레니까 이렇게요. 원둘레는 3m고 면적은 0.78m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한번 계산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서클 반지름 100mm, 그 다음 여기는 200mm, 그 다음 250mm, 300mm, 그 다음 트림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난감하죠, 그죠? 자, 조인이라는 명령어 기억하시죠? 결합하는 명령어. 이거 다 조인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조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인해 놓고 나서 에어리아, 그 다음 오브젝트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면적이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말하면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점을 찍어서 면적을 계산하거나 객체를 선택해서 면적을 계산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번엔 얘와 얘 두 개의 합산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더해진 면적이요. 에어리아, 여기 보시면 명령어가 이렇게 add area라고 있습니다. 합산하는 거죠. add area를 누르면 다시 얘가 또 물어봐요. 점을 찍을까요? 오브젝트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면적 빼기를 할까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누르고 첫 번째 클릭, 이렇게요. 두 번째 클릭. 그러면 토탈 에어리아에서 이 두 개의 합산 면적이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원들을 더 그려봤습니다. 어떤 건 더 해야 되고 어떤 건 빼야 되는 거죠. 조금 더 복잡하게 가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면적 빼기를 할 겁니다. 이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볼 거예요. 에어리아, 그리고 바로 서브트랙트로 들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면적이 나옵니다. 빼기 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add 면적으로 전체 면적을 계산합니다. add 에어리아로 전체를 계산해요. 이렇게요. 전체를 먼저 계산하고 엔터. 그러면 비로소 여기 빼기 면적이 나옵니다. 빼기 면적 들어가면 다시 오브젝트로 빼야 될 면적을 클릭하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토탈 면적이 나옵니다. 자, 한번 빼보시죠. 에어리아, add 에어리아, 그 다음 오브젝트로 전체를 클릭합니다. 엔터. 그 다음 서브트랙트로 뺄 객체들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면적 빼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탈 면적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쪽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전체를 다 계산할 겁니다. 에어리아, 먼저 add 에어리아로 전체를 다 계산합니다. 이렇게요. 엔터. 서브트랙트로 이번에 필요 없는 것들을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엔터. 그러면 면적이 이렇게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길이의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그죠? 그죠? 보통 1m는
1000mm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무에 나가면 미터나 밀리미터만 쓰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색다른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라는 단위하고 피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뭐 자는 잘 모르겠는데 피트는 일단 미국 쪽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죠? 이 피트는 FET라고 쓰잖아요. 어원이 어디냐면 FOOT입니다. 푸트요. 발바닥 하나를 뜻합니다. 얘는 얼마냐면 30.48cm. 즉 발바닥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는 뭘까요? 한자, 두자 이렇게 자로 나갑니다. 옛날부터 자라는 단위가 있었는데 이 자가 뭐냐면은 이 손바닥 한 뼘이요. 엄지손가락에서 이 새끼손가락까지 이 직선거리. 이게 한자입니다. 그러면 한자는 얼마일까요? 30.3cm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과연 30cm가 나오나요? 여러분들 자로 재보신 적 있죠?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까지 꼭 누르면 20cm가 조금 넘어가죠? 왜 30cm가 됐을까요? 과거에는 15cm였답니다. 이 한자가. 옛날 그 춘추전국 시대 있죠.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는 한 15cm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체격이 커지면서 한 20cm까지 올라갔는데 구한말 넘어가면서 일본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때 다다미 있죠. 다다미 때문에 한자가 30cm로 굳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구한말 지나서 일제강점기 지나서 30.3cm로 굳어졌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라는 단위를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한자가 30.3cm입니다. 1피트는 30.48cm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자 단위를 사용하는 데를 보면은요, 유리나 합판가게 있죠. 특히 합판가게에서 이 자를 사용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두께부터 이야기합니다. 12T, T가 두께예요. T가 두께입니다. 12T 주세요. 뭐 8T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께예요. 12mm짜리, 두께 12mm짜리. 8mm 그럼 두께 8mm짜리 이런 뜻입니다. 8T 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에 3에 6짜리 주세요. 36짜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세자, 6자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환산하면 3, 3은 900mm에 3, 6, 18, 1800mm네요. 900에 1800mm짜리 합판 하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항도 그러니까 유리 쪽에 가면 어항도 종종 나오는데 그 어항이 그런 게 있어요. 자반어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자반어항이 뭘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자 반어항이요. 한자 반어항. 그래서 가로가 한자 반이니까 45cm, 450mm짜리 어항이에요. 그런 걸 자반어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 지금은 장이 전부 붙박이장이죠. 근데 예전에는 장을 전부 다 혼수로 사갔었어요. 그래서 그 혼수용품 중에 장롱이 있었습니다. 그 장롱 가게 가면 12자는 사야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12자 너무 큰데요? 9자짜리 주세요. 혹은 요즘 10자 반이 유행이니까 10자 반짜리 사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거죠. 도대체 12자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장롱 하나가요. 한 개의 가로폭 있죠. 가로폭이 세자입니다. 세자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장롱의 크기가 세자에 7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900mm에 2100mm요. 그러니까 12자라고 이야기하면 장롱 4개란 뜻이에요. 9자 그러면 장롱 3개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뜻이에요. 요즘도 장롱 가게 가면 12자, 9자 이렇게 얘기해요. 장롱 4개, 3개. 장롱 하나가 900에 210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주로 나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다 자라는 단위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면적으로 넘어가 보죠. 면적은 미터 제곱이죠? 혹시 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여기 32평이에요. 여기 24평이에요. 여기 28평이에요. 이렇게 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좀 애매해요. 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한 평은 3.3 미터 제곱을 의미합니다. 3.3 미터 제곱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집을 구할 때 여기 몇 평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평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수하고 미터 제곱하고 이렇게 환원할 때 3.3을 곱하거나 나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8평이에요. 28평이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28평 곱하기 3.3이 되나요? 네, 92.4m 제곱이 되네요. 92.4m 제곱이 28평입니다. 예를 들어서 92m 제곱이에요. 92m 제곱이면 나누기 3.3 하면 27.8평이 나오네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곱하거나 나누어서 평으로 혹은 미터 제곱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m 제곱이에요. 나누기 3.3 그러면 30.3평이 되네요. 자, 100m 제곱은 30.3평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부동산 가면 아직도 평 단위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현장에서도 평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 이거 18평 가게네요. 이거 14평 가게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환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드는 질문 하나 더요. 설계자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게 공간감입니다. 공간감이요. 3.3m 제곱이랍니다. 얼마만한 크기죠? 크기가요. 여기 3.3m 제곱 그려보세요. 그러면 얼마만한 크기일까요? 딱 한 팔이요. 한 팔. 가로 요 한 팔이요. 한 팔. 3.3m 제곱이요. 제가 이거를 계산해 봤어요. 여기다 3.3의 루트를 씌우면 되거든요. 1.8m 곱하기 1.8m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그게 한 평의 의미입니다. 가로 6자, 세로 6자. 그게 한 평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8m면 어떻게 돼요? 자기 한 팔 하나죠? 팔 하나예요, 이거. 이 정도로 계산하시면 충분히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현장에 나가면 재밌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헤베라는 단어를 씁니다. 루베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외래어라 이렇게 헤베라는 이렇게 써도 되고 헤베 이렇게 써도 되고 특별히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헤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거는 맞춤법에 대한 문제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현장에 나가면 헤베, 루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헤베가요 평방미를 의미합니다. 루베는요 입방미를 의미합니다. 한자예요. 한자인데 일본식 한자입니다. 그래서 헤이베의 준말이 헤베입니다. 헤이베의 준말이 헤베예요. 루베는 류베이의 약자입니다. 류베이의 일본식 발음의 준말이 루베예요. 헤베는 평방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베는 입방미라고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헤베는 면적이란 뜻이고요. 루베는 부피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미터 세제곱이고요. 얘는 미터 제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헤베는 미터 제곱을 뜻하는 단어고요. 뜻하는 일본식 말이고요. 루베는 미터 세제곱을 뜻하는 일본식 말입니다. 헤베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면적이기 때문에 평단위 대신에 헤베라는 단위를 많이 써요. 뭐라고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이런 바닥 타일 가게나 벽지 가게에서 헤베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루베는 어디서 사용하냐면 부피잖아요. 레미콘 혹시 아시나요? 레미콘이요. 이 레미콘 차 부를 때 오늘 6루베 보내주세요. 오늘 8루베 보내주세요. 오늘 11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루베로 이야기합니다. 미터 세제곱을 보내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레미콘 한 차가 6루베인가 그래요? 레미콘 차 하나가 6루베예요. 맞을 거예요 아마. 레미콘 차 하나가 6루베. 그래서 레미콘 이야기할 때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적산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옆에 벽이 있죠. 이 벽이 있잖아요. 여기에 벽돌을 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벽돌을 쌓을 건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날 퇴근하기 전에 팀장님이 야 내일 여기 벽돌 쌓을 거야. 너 벽돌 주문하고 퇴근해.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시죠. 그럼 벽돌 여기 몇 장 들어갈까요? 벽돌이 몇 장 들어갈까요? 자, 다시요. 여기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죠. 600이 600짜리 타일이 깔린 것 같아요. 몇 장 들어갔을까요? 이게 적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조금 더 어렵게 나가면 뭐 시멘트의 물량을 계산하세요. 모래의 물량을 계산하세요. 이런 것까지 나가요. 이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철근 물량 계산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거기까지는 못 해봤어요. 왜냐면 전 철근 쪽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가장 기초만 말씀드릴게요. 전체 면적 나누기 자재 하나의 면적이에요. 그러면 자재 수량이 나옵니다. 이게 적산의 제일 기초입니다. 초급이에요. 초급. 이해되셨나요? 이 바닥면 전체의 면적 나누기 요 타일의 면적 하나. 그러면 전체 수량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타일의 수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타일 가게에다 전화를 하는 거죠. 오늘 타일 얼마씩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장에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200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장에 2만 원이에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400장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4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원가가 100장에 2만 원인데 계산해 보니 작업 수량이 400장이에요. 아니네. 8만 원이네요. 그죠? 4배, 그러니까 400장이니까 4개. 8만 원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냐면 인건비가 붙어야죠. 자재비가 붙어야죠. 그죠? 자재라는 건 얘뿐만, 이 타일 말고 본드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자재들. 그 다음에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러붙는단 말이죠. 그리고 마진, 회사 마진. 그러면 뭐가 돼요? 견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타일 깔 건데요. 타일 견적 좀 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부터 시작해요? 적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설계를 하겠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이제 적산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적산을 해요. 적산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영업도 나가고 견적도 내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가장 기초가 면적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기계 쪽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얘는 건축 쪽이라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건 기계 쪽입니다. 보통 철 있죠. 철은 중량으로 비용 환산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1kg당 얼마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뭐 미터 단위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철은 중량으로 비용이 나옵니다. 1kg에 얼마인가요? 2kg에 얼마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중량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량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설계한 걸 중량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일단 부피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얘는 일단 부피를 구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부피가 되겠죠. 여기에 뭘 곱하냐면 비중을 곱합니다. 그러면 중량이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참고로 철의 중량은 7.8입니다. 비중이 뭐죠? 비중이라는 건 물,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cm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비중 1은 1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비중 1은 1 센티미터 세제곱입니다. 물 1 센티미터 세제곱이 비중 1입니다. 그래서 철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나무 같은 경우는 0.4에서 0.8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비중이 가벼운 나무가 있고 비중이 무거운 나무가 있습니다. 오동나무 같은 경우 비중이 무거워요. 1.8 정도 나오고 제가 알고 있고 소나무가 좀 가벼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철은 7.8입니다. 비중 7.8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곱해버리면 중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철 같은 경우는 뭘 해요? 도색을 해요. 도색. 그러니까 녹슬지 말라고 방청하고 도색을 합니다. 그러면 견적을 낼 때 뭐가 들어가요? 인건비, 자재비, 방청비, 도색비, 그 다음 운반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어려워요. 철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자재비에 그 다음에 방청비, 방청, 도색비, 운반비, 마진 이렇게 붙게 돼요. 철 같은 경우는 도색비가 들어가요. 여기에 용접하면 가공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겠죠. 그죠? 그것들을 다 계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하죠. 계산기. 계산기가 명령어가 2개예요. 이렇게 2개입니다. 계산기라는 명령어가 2개입니다. CAL이 있고 CALC가 있습니다. 계산기 명령어 2개예요. CAL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바로 쓸 수 있어요. 5 더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 이렇게 9가 되는 거죠. 그죠? 4칙 연산에서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고 더하기 빼기를 나중에 하죠. CALC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대화상자가 뜹니다. 5 더하기 2 곱하기 2는 9 똑같이 나오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